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제의 인물이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셔서 올해 안에 주식을 다 정리하라는 썸네일을 달면서 아주 정말 많은 분들에게 깜짝 놀랄 상황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굉장히 유효했고 그 말을 귀담아 들은 사람에게는 아주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죠. 빈센트님, 오늘 증시각도 TV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두물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장이 연준이 태도를 싹 바꿨어요. 그렇죠. 매둘기라고 표현했던 그게 아니고 이제 완전 메인 네, 매둘기에서 이제 매매둘기, 매매매둘기 뭐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근데 또 한 번이 어렵지, 또 두세 번은 또 쉽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스는 오히려 저는 이게 제일 불확실성인 것 같은데, 정치적인 성향이 상당 부분 확대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러다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또 나누겠지만 오늘이 또 7월의 첫 거래일 아닙니까? 네네. 7월 1일인데 7월 달에 국제유가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핫 이벤트들이 있고 네. 또 최근에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고 국제유가가 피크아웃되는 조짐이 있어요. 네네네. 물론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면 오히려 매의 발톱을 드러냈던 그 연준이 물론 인플레이션 수준에 대해서 의견이 차치하겠지만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네. 생각도 있어서 여전히 이제 불확실성하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투자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바이앤홀드로 롱텀하게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좀 어려운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조정을 할 거냐 연준이. 네. 즉 핵심은 이거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 자고 왔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가 섞여 있다면 네, 11월 선거 전에 한번 풀어주면 네, 또다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살아날 것이다. 네. 이게 핵심인 것이잖아요. 말씀하시는 것 중에. 부작용은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결국 연준이 뭐 늘상 연준도 틀리는 존재인 것이죠. 왜냐하면 현재 정보를 갖고 전망을 하니까. 네. 하지만 연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전망할 때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그게 이러한 설명 변수들이 달라졌을 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시나리오 2, 3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전부 무용론에 가깝게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온다면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 부작용으로 나타날 텐데 그 부작용은 무엇일까라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경기 침체는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 그게 여지없이 소비자 심리지수에 나타나고 있죠. 네.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6월달 기준으로 50포인트. 네. 이거는 78년도부터 그 지표가 발표됐기 때문에 역대 최저치인 네. 것이죠. 그런 것을 보면 미국 경제의 68%가 소비인데 이거는 소비 심리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국 경기 침체는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 간밤에 6월 마지막을 마감하면서 아틀란타 연준의 GDP 나우 폴캐스트가 네. 물론 5월달 PC의 불안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1.0 네, 마이너스 1.0. 네. 자,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질 GDP랑 한 1%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갭은 있습니다. 어쨌든 갭은 있다 하더라도 좋은 건 아니죠. 네. 1분기 분명히 역성장했기 때문에 네. 2분기에도 이러면 역성장이라면 물론 전미경제연합회인 NBR에서 경기 리세션을 정의해요 공식적으로. 그런데 홈페이지 가서 쭉 보면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또 그 조건에 부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리세션으로 정의할지 않지는 아직은 미지수지만 그래도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테크니컬리 경기 침체. 그게 뭐 내후년 얘기가 아니고 이미 온 게 아닌가? 이게 최근에 이제 시황의 가장 큰 우려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블러드 총재의 발언 등을 보면 단기적인 침체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다. 왜 고용이 상당히 살아 있으니까. 네. 겉으로 보기에 이제 침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건 경기가 좋은 거야. 사람들 네. 먹고 살만해. 네. 그러니까 일단 찍어 눌러놓고 네. 기대 심리가 확실히 꺾였으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조절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게 의도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준은 여전히 자기 손안에 경기가 있다. 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준의 공식적인 발언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연준이 꼭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짧은 지금 시기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이제 판단이 중요한데요.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매우 높아요. 물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5월달이 3.1%로 소폭 반락은 했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과연 높은 게 좋은 거냐, 낮은 게 좋은 거냐는 시대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국면에 그렇죠. 따라서 다르고요. 우리가 경기 침체에 빠진다면 기대 인플레이션이야 제발 올라라라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작년에 그 그렇죠. 모습 아니었습니까? 네. 연준의 너무나 모습이? 이게 수수께끼 같이 디플레이션의 악령, 제피니케이션 이런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래서 양적 완화 잘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너무 높으니까 또 경기가 그만큼 부러질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메비우스 띠처럼 악순환이 된다라는 우려감도 있는 건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이 무엇을 집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연준의 행동이 그렇게 나타날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단은 성장은 좀 갉아먹더라도 그게 전문 용어로 이제 경기 침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지 않을 거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지만 네. 중앙은행이 실상 그게 중앙은행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게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거를 봤을 때 지금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하반기에 가격이 너무 싸졌다. 네. 가격이 맞아요. 싸진 거에는 장사가 없다. 그러면 이제 혹자는 이런 거죠. 이렇게 사졌을 때 사야지. 역발상을 사야지. 돈 버는 분들은 다 이럴 때 사는 거 아니냐. 네. 남이 다 떠날 때 내가 사야지. 기득권을 갖고 자리에 앉고 쭉 버티고 있다면 결국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 문제 아니냐. 네. 1분기가 되건 2분기가 되건. 자, 근데 여기서 저도 이제 일부 동의를 하면서도 자, 그렇게 과거의 행태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모든 코스트가 올라가는 국면입니다. 그러면 지금 싼 가격에서 자기가 잘 잡았다 하더라도 이게 들어올리는 기간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1년, 2년이 된다면 생활 자체에 물가가 올라가는 부담 때문에 정상 생활에 대한 힘듦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자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 투자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이 시기에 그렇게 버티는 게 과연 질 좋은 삶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다라는 의미에서 지금의 반등을 일단 향유를 하되 왜냐하면 지금 수익률이 일단 마이너스 20-30% 되신 분들은 본전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물타기 하지 말고 일단 하반기 반등을 어느 정도 출구의 전략으로 삼되 정말 자기가 제대로 투자를 할 시기는 언제냐라고 봤을 때 저희 짧은 전망이지만 그거는 경기 침체 이유가 될 것 같고 그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쯤에는 좀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은 실상으로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날 테니까 네. 오히려 투자의 타이밍은 그때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반등을 잘 향유하고 네. 공격적인 태도를 취할 때가 아니라 보수적으로 반등을 향유하고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연준의 태도가 바뀌기 직전 정도에 네. 본격적으로 행동을 해라. 네. 이런 그렇죠. 거죠. 네, 올해 하반기는 그렇게 가져가는 게 뭐 다양한 시나리오와 전략이 있겠지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제가 전반적으로는 사실 거의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6월달에 그 CPI가 깜짝 놀랄 만큼 나왔고 그 다음에 네. 저는 더 놀란 게 연준의 일주일 만에 태도 변화. 네. 이거는 지난 2년간 처음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거는 연준의 역사책에 실록에 실릴 얘기죠. 그러니까 저도 네. 2년을 넘게 연준을 추적해 왔는데 너무나 표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어떤 느낌이냐면 연준 따라가다 뺨 맞은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이제 싹 다 저도 이렇게 그 태도를 싹 바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침체까지도 용납하겠다는 태도가 다 보이고 뭐 네. 그런 상황인데 하나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틀거리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네. 변수가 뭐냐면 자산 가격이 고평가이냐에 네. 대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봐도 현재의 이 상황들이 2000년 닷컴 버블과 진짜 이 딱 대깔꼬마니처럼 탁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현재 상황이. 그때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돈을 엄청 풀었고 그것이 닷컴 버블 되면서 모든 돈들이 미국으로 갔고 미국의 닷컴 기업들 미친 듯이 갔다가 그 버블이 깨졌는데 근데 이번에 변수가 그때와 다른 변수는 크립토. 네. 크립토는 누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욕할지 모르겠지만 네. 전통 자산 가운데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네. 진짜 완전한 버블이다. 이건 네. 완전한 버블이다. 닷컴 버블보다 오히려
못하지 않은 정도 수준의 버블이다. 네. 저희는 사실은 닷컴 버블을 향유도 일부 했고 네. 깨지기도 일부 해본 사람으로서 네. 몇 년 지나서 생각은 이건 내 인생에 이제 다시는 안 온다 라고 생각했어요. 네. 그 정도로 강력한 버블이었고 네. 다시는 안 올 버블을 그때 맞았는데 주식시장을 몰라서 참 아쉽다 이런 얘기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게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버블의 붕괴가 저쪽 시장에서 나면 그럼 자산의 고평가 수준이 2000년도 수준보다 유동성량 증가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의 자산 가격 조정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이제 14배, 15배 뭐 이 정도 수준 왔다리 갔다리 이런 정도 수준. 뭐 메타 같은 경우도 이제 15배 뭐 이런 수준. 얘네들의 사업의 미래성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싼 것 같아. 영업이익률이라는 걸 보면 네. 분명히 이건 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격이 너무 싸져서 네. 이거는 가격 싸진 거에 강력한 힘이 네. 경기 침체도 일부는 뚫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시장 전체로 갈 수는 없지만 네. 종목별로는 이 정도 하락을 했으면 미국 시장 기준으로 되게 기회가 많은 시장일 수도 있겠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단 뭐 버핏 지수가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좀 더 다르게 얘기해 주긴 하는데요. 홈페이지 가 보면. 근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많이 싸진 상태에서 지금 시점에서 들어갔다가 2018년 19년처럼 박스장에서 횡보했을 경우에는 결국 종목장인데 그러면 물린 사람이 종목을 갈아타려면 상당히 기회비용이 크고 네. 그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전문 능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엇박자 날 수도 있고 이런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반기에는 종목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죠. 왜냐하면 지수에 대한 상방의 추세에 대한 가능성은 적고 네. 다만 가격들은 다 싸졌으니 포트폴리오에 대한 조합에 대한 니즈가 폭발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전하고 좀 다른 거는 유동성이 좀 줄고 있어서 네. 그게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이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나 드리는 그건 것이고요. 맞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자 싸졌는데 그럼 얼마나 싸진 것에 강한 전망을 갖고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느냐. 글쎄요. 뭐 그런 판이 과연 그러니까 2000년도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살아생전에 한두 번 올 수 있는 가장 제박의 기회인데 저는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네. 네, 조금 섣부른 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미래도 있고 보이지 않는 미래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연준에 대해서 왜 우리가 연준 얘기하냐면 결국 이 사태를 이끈 거는 연준의 책임이 절반 이상이라고 봐요. 네. 왜냐면 거기서 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연준의 변화를 우리가 잘 예측해야 되는데 사실 연준은 되게 듀얼 먼데이트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네. 적재적소의 주식시장의 과함과 주식시장의 부족함 아니면 유동성의 과함과 부족함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해 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지원장님도 저한테 말씀 주셨지만 또 하나의 변수가 첨가됐다라는 거죠. 특히 앞으로 5, 6개월 사이에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네. 자, 연준은 당연히 독립적인 정제가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무슨 말이야 미국은 좀 다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전과는 다른 플러스 1의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 네. 불확실성이 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이 배가 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싸진 거에 믹스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과연 그만큼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글쎄 이거 쉽지 않다. 근데 오케이 지금 연준 총재들의 발언들을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면 네. 말만 들어가지고는 네. 11월 타겟팅을 안 해줄 것 같거든요. 네. 내년도 4%를 얘기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고용 실업률 4%에서 4.5%를 얘기했으니까 네. 그걸 보건데 중간에 쉬지 않고 밀어붙일 것 같아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지 않을 거라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어저께 PC가 발표된 다음에 CME에서의 빅스텝 가능성 7월에 20%로 올라갔어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고 빅스텝이. 50bp. 네, 네. 그러니까 지금 75 베이스 포인트의 강한 컨센서스가 팽배한데 그게 슬쩍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은 변수 하나에 대해서 요동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제유가의 향방인데 네. 이미 국제유가를 정부가 잡겠다. 네. 공급적인 측면은 외교랑 정책으로 인해 잡겠다. 그래서 7월 달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대중관세 인하. 근데 대중관세 인하가
미국의 대중 수입품 중에서 이번 관세 인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66%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7개가 비싸졌다는 것이죠. 네. 그게 3% 남짓했던 관세율이 19% 이상으로 올라갔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소비자 물가를 내리는 요인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는 공급 쪽은 정부가 하나 풀어주는 거고 두 번째 결국 강압적으로 정유사들한테 서한을 보내서 그에 대한 피드백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를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뭐 마크롱 대통령의 얘기를 빌리자면 아랍에미리트랑 사우디랑 이제 캐파가 없다. 없다. 네, 지금 그 만나봤자 얘기하고 뭐 있죠. 별거 없다라고 하지만 글쎄요. 지금 당장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바뀌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게 외교인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과거에는 유가의 상승 요인에서 이제는 유가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7월 달이니까 네. 공교롭게 그게 7월 말에 있을 7월 FOMC 이전에 다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시작했죠. 네. 저도 휘발유 재고를 계속 체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휘발유 재고가 지금 미친 거 하루에 950만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그냥. 네, 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연준 위원들이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까 지원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어요. 결국 연준은 지금 당장 7월 달은 이거 하나에 제가 보면 집중할 것 같습니다. 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잡아라.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복잡 다양한 설명 변수 중에서 딱 하나 헤드라인 CPI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헤드라인 CPI는 결국 플럭츄레이션 즉 변동성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원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무조건 7월 달에 원유는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게 확인된 다음에 7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만약 바뀐다면 그거 안 되지. 한 달 만에 그거 안 되지 진짜. 네. 그런데 그 안 되지라는 것이 결국 이거는 방정식이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유가가 장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인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그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1등 아니면 럭키하게 미국 정부의 노력이 있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온다면 7월달 시작하기 전에 또 감론 일반이 많을 겁니다. 근데 진짜 또 잘못하면 똥볼인데. 네, 똥볼 차는 건데.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이미 이렇게 엎어진 물, 네. 이미 베린 몸, 네. 75p까지 한 번 더 해서 네. 확실하게 끊고 네. 오히려 9월 달쯤 돼서 완화적인 태도를 보여주면 오히려 뭐 정상적인 스텝을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네. 대로 50pp 가면 네. 스텝 확 꼬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네. 75bp냐 50bp냐 어느 게 더 효과가 있을 거냐에 대한 싸움인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전망인 것 같고요. 수많은 계산기를 돌려보고 있겠죠. 근데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 이후에 지금의 금융시장은 네.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게 쏠림 그리고 변동성. 네. 그러니까 워낙 기대 인플레이션도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유가의 안정성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빠른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서 당연히 그렇겠죠. 네, 그러면 지금은 경기 침체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잖아요. 아틀란타 다우가 마이너스를 보였다는 것은 물론 블룸칩이라 그래서 미국의 주요 20개 IB들의 컨센서스하고의 갭은 있지만 이것은 진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될 수 있는 시나리오예요. 그렇다면 연준은 과연 경기 침체를 원하는가? 절대 원하지 않죠. 그럼 여기서 경기 침체는 왜 오는데 소비가 둔화됐잖아. 소비는 왜 둔화됐는데 결국 실질 소비인 인플레이션, 물가, 이 물가가 문제야. 그 물가는 곧 금리에 영향을 줬어. 그럼 금리의 상방에 대해서 조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보면 7월 달에 물론 중간에 블랙박스는 있죠. 사우디와의 만남, 네. 그다음에 대중관세 인하의 효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7월 FOMC에서의 결과가 좀 달라지겠지만 저는 또 다른 고민은 7월 달에 50bp 한다고 치자고요. 좋아할까? 아니 안 돼. 제가 벌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근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그 정도까지 보기에는 네. 7월 달 물론 후반이긴 하죠. 7월 20일이 넘은 후반이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네. 6월 달 지표까지밖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6월 달 지표가 꺾일 것 같거든요. 저도 오늘 딱 PC 딱 네. 보면서 이제 피크 쳤네. 네. 6월 달부터 떨어지겠네. 네. 이런 느낌을 받았고 근데 6월 달 떨어지는 폭이 얼마나 클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많이 크면 그렇게 행동할 것 같은데 많이 안 크면 네. 애매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50bp까지 하기에는 정말 힘든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감내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도 있긴 있네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저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예전부터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표면상의 실업률,
예전에는 100명 단위의 실업률이었다면 지금은 50명 단위의 실업률. 그러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휴 노동력이라고 표현을 싸잡아서 하는데 이 슬랙에 대한 정의가 빈번치 않기 때문에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약간 마이너한 건데 저는 그쪽 분야가 전공이니까 주목하는 게 ADP 보고서가 당분간 중단되거든요. 통계적인 개편에 의해서 발표를 안 해요. 네. 어저께 좀 발표가 됐는데 그런 거 보면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보도 자료를 보면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는 상당한 불확실성한 것들을 이제 재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연준 내부에서도 방정식에 대한 구멍들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있는 거라서 글쎄요, 이거는 언제든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행동을 바꿀 수 있다. 네. 가능성이 있다. 열어놔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바뀌면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딱 하나죠. 환율이 달라집니다. 달러 강세가 이제 마무리된다. 어떤 그거는 면에서? 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달러 강세가 금리의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 스텝으로 가는 거에 기대감이 경감이 달러 약세 압력을 이끌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유럽과 또한 계속해서 아베노믹스를 고수하는 구로다에 의해서 그건 단순 비중이니까요. 달러 인덱스가 버팀이 될 거냐. 버틸 확률도 그냥 매우 높네요. 저는 그렇게 보는 두 거죠. 상대가 네, 너무 약체. 네, 두 상대가 저는 너무 약체라서 버틸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엔화가 이 정도 되면 특히 지점장님 고객들 분들은 뭐 문의가 충분히 있으실 거예요. 사이즈가 있으면 이럴 때 엔화를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것도 역시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이 구로다라는 인물을 잘 이해해야 되고 아베라는 인물을 이해해야 되는데 2013년부터 이어졌던 지금 10년간의 그들만의 추억, 업적, 그리고 일본의 그 장기 디플레이션의 압력을 아베노믹스는 이것을 바꿨다라고 역사책에 실려야지 지금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서 다시 틀 가능성은 없다. 멈출 수 없다. 네, 이거는 멈추는 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N이 글쎄요, 뭐 150엔까지 갈지 140엔 갈지 모르겠지만 점처럼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외환시장에 나타난 것이죠. 사실은 뭐 그로다의 행동을 보고 그로다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면 국채 보유 비중이 10%에서 50%를 넘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멘트를 보면 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가책이 없어요. 네. 전혀 문제의식도 없고. 근데 저라도 그럴 것이 7월 달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마이너한 얘기, 그러니까 이 방송 외에 다른 데서는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을 텐데 7월 달에 일본에 선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구로다를 움직이려면 여론이 들끓어야 되죠. 구로다 뭐 하고 있냐, 지금 다 죽게 생겼다. 그런데 여전히 자민당을 앞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정치도 안정적이고 구로다도 아베노믹스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점을 찍은 것만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 바뀔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경제 논리로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지만 제이커브 효과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저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엔화와 또 유로는 기본적으로 경기 자체가 침체니까 미국보다 그냥 완연하고 확연한 침체니 네. 달러가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도 그러니까 네. 금리의 목표치가 낮아진다고 할지라도 네. 쉽게 달러 약세가 오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전보다 더 강한 달러가 좀 더 강보합으로 된다라는 것에는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뭐 전망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 유로도 되게 중요한 게 7월달에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드디어 할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ECB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유럽은 균열의 그 가능성이 있죠. 지금. 만약에 지표가 있다면 10점 만점에 지금 거의 9라고 봅니다. 일촉즉발의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ECB의 그 뉴스 플로우들을 쭉 따라가 보시면 유럽의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7월 20이에요. 네. 네, 그 7월 달에- 라가르트 총재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떤 형태든, 근데 저는 대충 어떤 형태인지 감은 좀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뭐 저희 전망인데요. 유럽은 절름발이죠. 그러니까 통화와 재정은 아직 묶여 있지 않은 상태. 네. 근데 이런 위기가 있을수록 내 옆 친구를 도와줘야 되는 명분에 대해서 구속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속력으로 작용할 텐데, 자 그러면 그거는 유럽 안에서의 얘기고 우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 보면. 자, 1등 하는 사람도 있고 5등 하는 사람도 있고 10등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우리는 투자는 1등 하는 사람한테 좀 더 가중치를 주면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들끼리 이제 1등, 5등, 10등을 전부 섞어서 우리는 6등이에요. 라고 하는 거의 가치가 높아지겠느냐 내려가겠느냐 라고 보면 저는 뭐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과 스페인, 그리스를 그냥 짬뽕으로 비빔밥으로 섞어 넣어서 맛이 좋은 쌀을 썼는데 재료가 나빠져가지고 양념 재료가 나빠져가지고 맛이 떨어지는데 네. 그걸 누가 선택을 하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네. 아마 좀 유로화의 향방을 결정하지 않을까.
네, 유로화는 제가 계속 관찰을 해봐도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일본 얘기로 잠깐 넘어가서 네. 사실은 이렇게 일본 수출 기업들이 좋긴 좋아요. 네. 분명히 좋긴 좋은데 근데 여기 이제 세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이제 커진 상황에서 사실 일본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중간재를 많이 팔고 자동차 빼고는 네. 중간재를 많이 파는 국가인데 자동차가 전기차 안 하면서 그렇게 잘 팔리는? 도요타는 잘 팔려요. 네. 일단 잘 팔려. 작년에도 1,000만 대 이상 팔았으니까 잘 팔리긴 하는데 옛날만큼 그렇게 좋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씩 생기긴 합니다. 물론 네. 이제 일본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막연한 생각이긴 한데 유럽에서 이제 현대기아차보다 판매가 좀 줄었거든요. 물론 네. 미국은 아니지만 뭐 그런 모습을 보건데 야 이거 일본이 단순히 경쟁력 강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약세가 되면 경쟁력 강화가 언제나 있었지 않습니까? 네. 수출 기업들에. 네. 그리고 일본도 그래 왔고요. 네. 이번에도 그럴 것인가 하는 네. 생각, 의문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짧은 제 리서치 경력이지만 저는 일본에 대해서 이게 제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분석을 쭉 해본 결과 85년에 플라자 합의를 이겨낸 일본 기업들은 이미 자생력은 속된 말로 지구 끝판왕. 150엔 있던 거를 70엔으로 떨어뜨렸는데 살아남았던 일본 기업들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대단하죠. 네, 그거는 거기서 얘기가 끝났다고 봅니다. 그러면 상관없다. 네. 그러면 더 좋아지나요? 그냥 그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국 경제랑 똑같이 일본 경제도 대외 변수의 변동성이 심했어요. 네. 그만큼 모든 밸류체인도 외부와의 연결고리가 두터웠고 안에 기계가 강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내재화보다는 그쪽도 가격 논리로서 대부분 협력 체계였기 때문에요. 근데 그 수많은 디플레이션, 잃어버린 디케이트 20년, 30년을 겪으면서 많이 내부적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서 그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재미가 없죠. 왜냐하면 잔잔한 호수 같으니까. 근데 그게 이런 위기 때는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안에서 잠재 성장률은 계속해서 떨어지겠죠. 하지만 내수화된 경제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내수화된 경제와 엔드 수출 기업은 지역 분할을 잘 해놔서 이미다. 네. 지역 거점을 다 마련해놔서 네. 환율 변동이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본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항상 조금 잘못됐으면 바로 잘 잘못됐으면 좋겠는 걸. 뭐 네, 이런 저도 생각이- 이왕이면. 네. 네. 근데 생각보다 튼튼하다. 네네네. 맞는 말씀이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일본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은 아직 아니지만 만약에 100엔당 900원이 밑으로 떨어지는 역사상 가장 근 20년 내에 가장 낮았던 원엔 환율 한 850원, 네. 800원대를 간다면 네. 오히려 그때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 일본 엔화에 대한 투자보다는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유효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요. 그럴 때는 일본 여행 가시죠. 아니 여행은 가고 네, 나는 여행은 여행은 기본 옵션으로 가고 네. 투자자니까 네. 뭐 너무나 좋은 기업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기계 업종, 뭐 로봇, 뭐 이런 전 지옥 같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장비 기가 막힌 회사들이 많은데 네. 물론 이제 주가는 이제 슬슬 이미 오르고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진짜 한 850원 정도 되면 이거는 진짜 찬스 아니냐. 오히려 우리가 일본 기업을 통해서 국부를 올릴 수 있는 저런 찬스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 완화적인 정책의 결과가 네. 항상 어느 한쪽에 과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엔화는 사실 과하죠. 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를 보고 과거 위기 때마다 엔고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엔화가 꺾일 때가 오히려 더 위기가 올 때라는 분석도 있고요. 뭐 충분히 뭐 이해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8월달 잭슨홀이 이렇기 때문에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네. 80년대랑 비슷한 형상으로 가는 게 미국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네.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과연 결과를 얼마나 장담할 수는 모르겠고 근데 결국 우방국이라고 생각하는 일본이 일본의 엔화가 지금 미국한테 과연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럼 그거를 경제 논리로 바꿀 수 없다면 그게 바로 경제 논리가 안 된다면 이제 외압적인 합의나 아니면 그게 외교나 상당적인 뭐 협의인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잭슨 올 때 또 다른 환율적인 큰 합의가 나타나서 엔이 강하게 바뀌면 어떨까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엔화가 워낙 약세이고 사실 기업 경쟁력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에서 또 역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본이라면 플라자 합의 뭐 이런 거 제2의 플라자 합의 뭐 작은 수준의 플라자 합의 비슷한 게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충분히 납득이 가는 얘기인데 근데 예전하고 그때 상황이 달라진 것은
중국이란 나라가 옆에 떡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세계 경제 블록화를 만들려면 반드시 우군으로 끌어들여야 될 네. 사람이 일본이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은 언제든지 쉽게 양다리를 걸칠 수 있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는 존재이니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렇게 플라자 합의 때처럼 네. 찍어 눌렀을 때 네. 과연 일본이 네. 네, 오케이,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네. 난 중국도 좀 있는데 뭐 이렇게 될 건지도 좀 궁금한데 아, 그런 거 네. 감안 안 할까요? 저는 그거는 생각해봤는데요. 더 확신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경제TV에서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네. 이 주제로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 계속 질문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뭐 다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게 좀 중요한 건데 중국의 입장에서 볼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지금 칩 동맹국 4라고 해서 자 옆에 있는 대만, 일본, 한국 어디가 더 중국 입장에서는 우선순위 생길 때 내가 좀 더 외교적으로 노력하면 나의 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라고 보면 대만은 역사적으로 안 되고 일본도 미국 편이 안 되고 오히려 한국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나토 이후에 상당히 경세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예전처럼 액션을 취하지 않는 이유 한국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사드 같고 때처럼? 네.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좀 더 지나. 그렇죠. 근데 안 한다는 비유가 안 한다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더 나가면 모르겠지만, 근데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꽃놀이패처럼 중국을 이용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럴 가능성은 좀 적다. 네. 네, 미국 쪽이 오히려 더 찰싹 붙을 것이다. 하여튼 항상 강자한테 약했던 게 일본의 문화니까 강자한테 붙는 문화가 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7월 달에부터 9월 달까지 두 달간의 사이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잭슨홀이 중간에 있고요. 네, 7월 달에 이제 75p가 될지 지금까지는 75p 확률이 훨씬 높고 네,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6월 달 수치가 확실히 꺾여지는 게 7월 달에 보인다면 50bp로의 그 가능성 점증은 네. 지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네, 어찌 되었건 75든 50이든 하고 나면 9월 달 사이에 잭슨홀이 네, 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네. 이 구간이 굉장히 재밌어질 것 같아요. 이 구간의 모든 변수들이 네. 확 바뀌는 구간일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이제 맞습니다. 유가가 네. 폭등하지 않는다면 다시 유가가 네. 110달러 이상으로 폭등하지 않는다는 전제를 한다면 네. 그 사이에 그동안의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게 8월 달은 완전히 확연하게 보일 거니까 네. 그러면 그때 연준의 태도는 확연하게 바뀔까요? 바뀔 것 같습니다. 저는 잭슨홀에서 그게 그러니까 잭슨홀의 실마리에 따라서 정말로 매두기에서 다시 한번 매매들기에서 매두기로 바뀌는지가 나타날 것 같은데요. 저는 잭슨홀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주제는 인플레이션일 텐데요.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거와 할 수 못하는 게 명확히 나타났고요. 네. 그러면 최근에 나타난 게 이런 거잖아요. 러시아산 석유를 우리 상한제를 치자. 그렇죠. 네, 똑같은 걸로 우리 모든 곡물 가격을 서로 공급이 줄어들긴 하지만 사는 사람도 더 웃돈 언제에서 하지 않는 우리 모두 고통을 감내하자라는 합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런 모종의 합의가 환율에서 나올지 아니면 다른 실물 경제에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이 미국이 원하는 거고 그게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가시화되면 연준이 즉각적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좋은 거냐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저는 못 피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을 즐기되 추가적인 매수는 좀 자제하자. 그럼 경기 침체라는 게 사실은 갑자기 돈을 풀었다가 급하게 금리를 올리니까 준비가 안 된 세력들이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네. 적응을 못하니까 오는 거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압박에 의해서 오는 걸 수도 있고 등등등 하는데 네, 그러면은 금리를 만약에 안 올리면 네. 법으로 놔도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나? 이런 금리를 아예 안 올리거나 인하면 모르겠는데요. 다시 지금의 연준의 스탠스는 베이비 스텝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결국 모기지 금리에 연동되는 자산 가격의 하락 가능성 이 상당 부분 첫 번째 있고요. 그게 결국에는 소비 심리에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네. 자 이렇게 해도 미국의 경기 침체 안 올 가능성은 자생적으로 생산이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생산은요 큰 산업의 변화에 있어요. 네. 그린이라는 큰 변화에 있고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 게 과거 미국이 잘했던 게 있습니다. 위기 때마다 돈 써서 선순환 거리로 취업 개발 유발 개수가 높은 산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자생력을 복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과거랑 똑같은 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부침이 분명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침 속에서 경기 침체가 없다라고 치부하는 것보다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입장에서는 가장 리즈너블한 전망이고 네. 대신 제가 그래서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래서 좀 얕게 올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네, 네. 부동산 모기지 금리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하나의 축이 유가라면 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축이 유가라면 네. 또 다른 축은 사실 부동산이잖아요. 맞습니다. 렌트비를 네. 잡아야 되는데 태도는 분명히 연준의 태도는 MBS도 이제 정리하고 이렇게 네. 하면서 부동산 조절 가격 조절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것 같은데 사실 의외로 이번에 캐스 실러 가격 지수 나온 거 보면 네네. 물론 5월달 지표죠. 네, 4월달인가요? 네. 4월달인가 지표인데 네, 레그가 있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를 겁니다. 한 몇 달간. 근데 레그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1분기에서 2분기 넘어가는 초입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네. 그게 점차 이제 둔화되는 게 거래량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거래량 먼저 줄었죠. 이미 네. 신규 기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의 주택 시장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허가와 착공 건수를 보면요. 서프라임을 맞으면서 1000만 호 중간에서 거래되던 게 많이 회복해서도 지금 6,700만 호예요. 그러니까 회복은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네. 3분의 2만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3분의 1인 30%는 어디로 갔냐? 네.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만큼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올라갔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30%는 이 위기 동안에 결국 자생력으로, 즉 렌트를 부담할 수 없는 취약계층으로 빠졌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느냐, 공급이 줄었느냐의 싸움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과거와 달리 금리가 이렇게 높아지면 결국 수요는 줄고, 네. 또 공급단에는 구조적으로 이제 서프라임 사태 이후에 더 짓지 않는다. 그리고 수요가 주니까 공급도 그에 맞춰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지금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균형 상태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변수는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럼 다시 꺾인다라고 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적어서 가격이 안 빠진다라는 논리를 제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면서 그런데 그만큼 3분의 1인 수요도 줄었다. 금리가 사실은 5.8%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 금리 상황에서는 쉽게 수요가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아,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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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이제 금리가 이미 높아졌고 그래서 꺾일 것 같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게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고 네. 좀 그냥 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냥 감안해서 개인적인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지금 부동산 진짜 갑론을박 네. 만발했습니다. 지금 2022년에 네. 패가 딱 갈라져서 오른다 떨어진다. 맞습니다. 지금 난리 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금리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너무 명확해 보이는 입장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5%대 중반, 그다음 네. PF도 네. 6%, 7%, 8%? 네. 이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갈 수가 없지 네. 이런 건데 또 한쪽 측에서는 건축 비용이 너무나 급등했기 때문에 아예 건물을 못 짓는다. 네. 그래서 공급이 없다. 예, 공급이 이렇게까지 줄어든 적이 없다. 네. 그래서 계속 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은 이제 한 2달 보면 확실히 보일 거고 케이스 실로 지수를 보건데 이제 피크아웃 거의 그 근처인 듯 하죠. 네. 5월달, 6월달치 나오면은 이제 네. 우리가 확인을 하겠지만 네. 한국은 금리 미국하고 어쩔 수 없이 한 3.0%까지 따라 올려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부동산은 심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저는 근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바이어스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 처가 음. 여의도에서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음. 부동산 개발업에 관련된 팀이 있기 네. 때문에 좀 더 상업적인 부동산으로서 체감적이죠. 음. 이미 각 부서의 리스크 부서에서 부동산 안건은 해외건 국내건 다 스톱입니다. 아. 이미 이젠 새로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이 건 자체가 승인이 안 된 상태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신용 심리는 부동산 심리는 이제 경색됐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저도 뭐 이번 주말에 흔히 이제 임장이라는 걸 또 다니는데 네. 요즘 임장 엄청 다니거든요 주말에. 네. 가면 가격은 또 높아요. 그러니까. 네, 네. 버티는 것이죠. 네, 네, 네. 거래가 되면 얼마에 될지라고 보면 또 최고가에 돼요. 네, 이건 뭐냐면 이미 전 정권에서의 수많은 부동산 대책 이후에 가진 자들의 부동산의 그 거래량이 일부 있고요. 왜냐하면 대출 없이도 이미 자생력이 있는 거래량이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한국도 거래가 줄면서 호가로 인해서 올라가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인계치에서 다 우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우리가 항상 하향 안정화를 얘기하지만 급락을 했던 현실을 우리가 복귀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징조로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이미 상업적으로는 다시 경색됐다. 자, 그러면 이제 주택 시장으로 와서 보면 네. 주택은 뭐 명확하죠. 공급이 줄면 그만큼 수요, 가격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고 그럼 공급은 수직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수직 곡선이기 때문에 2, 3년의 터울이 있고 그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요즘의 심리는 그런 게 다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뭐 금리가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지만 그것을 엔간하면 세입자한테 전가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세입자는 나가고 또 가격은 오르고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집을 가진 자들과 없는 자들이 더 양극적인 고통분란이 더 확대될 뿐이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국가적인 큰 위기가 온다면 모든 가격이 무너내리겠지만 그게 한국의 부동산을 과거 서프라임 때처럼 아니면 그 이전에 큰 대란처럼 내려갈 거냐라고 보면 전 그렇게 보진 않고요. 다만 지금 상태에서 꽤 오래 행보하다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제 예상과 달리 깊게 나타난다. 이러면 무너져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택 같은 경우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일반적인 금융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구분을 한번 하신 것 같고 네. 상업은 저도 들었는데 PF 금리가 8%대까지 났다. 네.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주체들이 많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8%도 사실은 이 업계에 계시는 분들 알겠지만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시공사부터서 네. 뭐 새마을금고나 이렇게 안정적인 메이저 은행에서 하면 뭐 저리 뭐 4%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익히지만 네. 실제 증권사만 오더라도 8% 후반대로 오는 거고 그게 선순위 아니고 후순위로 가면 더 높아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높아지기는 했는데 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승인하는 리스크 부서에서 네. 올 스톱을 이미 정했다는 게 올해 하반기도 아마 거의 스톱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의외로 실질적인 경세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자, 그러면 또 하나만 더 점검을 해보죠. 왜냐하면 금리가 한국 연말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금 예상으로는 한 3% 정도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한 6개월 정도 텀을 두고 대출 금리도 결국은 변동금리니까 4.5, 5점 네, 네, 오르겠죠.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과거 대비 물론 경제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겠으나 네, 가계 대출이 규모가 꽤 되죠. 그렇죠. 예, 가계대출은 이미 가처분 소득 대비 100%를 넘었고 민간, 그러니까 기업과 가계가 GDP 대비 225%를 넘었더라고요. 한국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고. 또 은행에서 4월 잔액 기준으로 변동금리 비중이 또 70%를 넘었고, 그러니까 다 위태위태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 정부는 가닥은 금리를 높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한국이 오히려 더 매의 발톱을 높이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부채, 그러니까 가계 대출의 사이즈를 좀 더 늘려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7월 때부터. 그렇게 하면 이제 버퍼가 생기는 거긴 네, 하죠. 네. 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연착륙과 소프트 랜딩을 이끄는 버퍼인데 이게 뭐가 맞냐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으니까 그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대출을 해줘서 이 시기를 넘어가는 게 과연 어떤 부작용이 올지 다 기간이 짧으면 부작용은 없죠. 근데 이제 길어질까봐 우리가 다 걱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계대출은 야금야금 우리가 뇌관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계속해서 벌써 뭐 2월달 한국의 소비자 심리지수만 다 안 좋으니까요. 한국 경제를 갉아먹고 그게 해외 IB들이나 주요 증권사들 아니면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제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는 이유인 것이죠. 네,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는데 고리를 조금 우리 일반 투자자가 줄인 이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난 1년 넘게 삼성전자의 이 주가락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사실 실적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엔 이제부터는. 네, 요번에도 뭐 6만 원 언더는 진짜 설명이 안 되고 7만 원 언더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실적하고는 이미 괴리가 벌어진 것 같다. 근데 이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결국 그 괴리가 벌어지는 건 삼성의 실적이나 본질 가치 대비 주가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 현상이라는 건 결국 외국인들의 매도고 따지고 보면 외국인들 매도하는 것은 성장률이 있는 나라여야 우리가 투자를 하지 성장률이 안 보이는데 왜 투자를 해? 네. 사실 그게 주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탑다운에서는 분명히 그게 중요할 것 같고. 네, 거기다 하나 더 있어요. 외국인 입장에서 규모 사이즈나 선진국이냐 신흥국이냐 아니면 정치냐 모든 걸 다 차치하고 한중일을 봤을 때 유독 한국만 긴축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네. 한국도 긴축이고, 한국은 긴축이고, 네, 중국과 일본은 완화고. 완하고, 네, 그것도 있네요. 사실은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봤을 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부동산 시장의 자금이 먹히면서 유효 수요가 떨어져서 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전 많이 들거든요. 저는 네. 경제학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만 네. 분명히 가처분 소득이 없어진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부동산 가격 뭐 전 국민이 거기다 돈을 쓸어 박으면서 쓸 돈이 없는 이런 상황 아니냐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소득 효과, 가격 효과에 놀릴 수도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부동산으로 얻은 시세 차익, 음, 저는 그것도 또 사이버머니. 음, 주식으로 얻은 시세 차익, 그것도 사이버머니. 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주식으로 돈 벌어서 부동산 사야지. 그럴 가능성은 열에 하나. 그렇죠. 주식으로 돈 버는 주식으로 하는 거고요. 네, 부동산으로 캐피탈 게인 얻으면 부동산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그게 부의 효과, 웰스 이펙트는 글쎄 통계적으로도 미미하고 저는 실생활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지금처럼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네, 부동산의 심리가 어렵고 못 쓰면 오히려 더 소비를 할 수 있어요. 소비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차피 부동산으로 살려고 캐피탈 게인을 얻었는데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렇다고 그거를 쟁여두자니 그러면 오히려 나가는 소비가 좀 더 커질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런데 지금은 과거랑 다른 게 그게 저금리 시장이었으면 금리가 낮았으면 됐을 거다. 근데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그거를 이자를 갖고 오히려 가계의 건전성이 더 좋아질 수도 있다. 그건 앞으로 이제 지표를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금리가 네. 올라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 있었던 가처분 소득을 그냥 이자 갚는 데 다 쓰는지.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도 그 방향이라도 소비는 네. 그렇지 소비는 안 느네요. 네. 근데 이제 소비의 잠재 여력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소비에 늘릴 룸이 없지만 결국 언제 얼마나 빠르게 들어올 수 있느냐, 네. 그러니까 성장률이 얼마나 빨리 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은 결국 안전성이 확보된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는 향후 정상 상태가 왔을 때 올라가는 V자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한국은 그 가계부채가 이런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고 감내할 수 있는 정도 정상 수준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가계부채를 경제학적으로 통과 의례라고 보는 거죠. 성장이 있는데 가계부채 커지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 근데 그건 지금처럼 뒷걸음질 치면서 이제 문제는 거죠. 가계부채 증가 속도보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그 둔화가 만성적으로 기조가 되는 것이 우리가 두려운 것인데 지금은 무슨 전망을 하더라도 매크로적으로는 다 불확실하고 나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 거가 과연 나타나는 것이냐가 좀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아까 삼성전자 말씀 주셨지만 삼성전자를 왜 안 살까? 7월 7일이죠. 아마 실적 가이던스 나오는데 네. 뭐 영업이 15조 원 내외로 이제 확정되고 그렇죠. 있잖아요. 뭐 나쁘지 않은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근데 결국 이런 것 같아요. 그 똑똑한 이재용 회장이 M&A 건을 왜 들고 나왔냐? 결국 현재는 오케이. 좀 내려가는 가라앉는 배지만 오케이. 뭐 가라앉는 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근데 이 반도체 헤게모니를 이어질 수 있으려면 삼성이 확실히 변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M&A밖에 없다라는 것이 저는 생각하는 기회이자 우려감. 근데 아직은 외국인이 우려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사실 자체 성장 동력을 상당 부분 잃었고 성장 동력을 생각했던 파운드리의 정상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네. 메모리의 어떤 점유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휴대폰도 꺾였고 네. 그다음에 메모리 쪽에서의 그 미세화 공정에서의 진도율은 오히려 다른 애들한테 추격을 당하고 있고 그렇죠. 등등 네. 예, 그런 것들이 섞여 있죠 지금 삼성전자가. 그리고 애플하고는 척이 진 것 같고 네, 뭐 충분히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이긴 하지만 미래 성장이 담보가 안 되니 M&A를 끌고 왔을 것이고 M&A를 잘한다면 내가 투자해 줄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이제 셈이 오가는 것 네. 같고요. 근데 저는 여지없이 이건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은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살을 거는 국가 운명체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반도체를 이런 산업적으로 차치하고 제가 그때 넥스트라는 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결국 헤게모니 싸움의 가장 중심에 있고요. 네. 경그럽게 그게 미국과 중국의 가장 표면상에 나오는 헤게모니의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다. 사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온세미 컨덕터 같은 경우를 인수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 네, 근데 뭐 워낙 비싸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 전부의 시총 사이즈만큼을 이제 M&A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글쎄요. 아, 타점 별로 안 좋죠. 이번에 이제 많이 떨어지면 뭐 좋아질 수 있는데 걔만 안 빠져가지고 너무 주가가. 네. 혹시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주의할 점, 네.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 될 점, 네. 뭐 이런 것들 언급해 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전망을 합니다. 전망에 무용론이 많죠. 네. 제가 속해 있는 AI 핀테크의 드물머리도 드물머리는 전망을 차치하고 전략을 펴드립니다. 최근에 다이렉트 인덱싱이라 그래서 네. 당시만의 맞춤 전략이 이제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고 저희는 사활을 걸고 있고 그런데 전망을 저는 왜 하냐 결국 BM
가이드라인을 드리려고 한다. 근데 전망을 잘 보시면 전망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런 가정들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이 가정들을 이 도기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뭐 서툴겠지만 아니면 좀 익숙하진 않겠지만 그 가정들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조금 가져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저도 나와서 방송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야지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이 이런 시나리오로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시나리오의 대비 여력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워낙 급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튀었을 때는 이런 시나리오, 저렇게 튀었을 때는 저런 시나리오. 네. 예를 들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우디와 미국이 7월달에 만나는데 네. 그때 정말 유가가 안정되면 이제는 유가 관련된 포트폴리오는 좀 비중을 줄이고 네. 에너지 관련주. 네, 근데 그게 메인 시나리오. 그런데 아니다. 그게 안 만날 것 같거나 아니면 만나도 바로 반영이 안 하더라. 다르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냥 계속 고고 네, 에너지 네, 관련주. 그런 것처럼 되게 극명하게. 근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그런 대응이 되잖아요. 네. 그런 기준은 사실 마녀사랑이랑 똑같지만 그게 전망입니다. 네. 저는 그래서 그런 전망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네, 그런 거로 이렇게 활용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자 이제 7월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진짜 재미난 분기점입니다. 7월이. 그렇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그것을 끌어줄 유가의 지금 상방에서 한번 꺾였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그렇죠. 보면은 네. 꺾이고 반등 실패하고 다시 꺾일량 말량 하는 지금 딱 그 상황이라서 네. 너무나 재밌고 맞습니다. 그 만남도 있고 사우디와의 만남도 있고 이라크와의 지금 협의도 계속하고 있고 이게 지렛대인지 아니면 진짜로 열 건지 잘 모르겠고 네. 예. 그다음에 근데 그 부분은 약간 네.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 조금 맞닿아 있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을 두 국가 모두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속보 보니까 중국의 웨이퍼 가격, 반도체 가장 최첨단 앞단인 소재인 거죠. 웨이퍼 가격이 3배 정도 올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모든 걸로 다 갉아먹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 신냉전 시대에 과거 미국과 소련이 엉뚱한 걸로 뭐 핑퐁 얘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뭐 엉뚱한 건 아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걸로 또 녹아내렸던 그러니까 봉합인 것이죠. 네. 그래서 늘상 이게 갈등이 고조됐을 때는 봉합의 가능성은 늘상 있습니다. 그게 우크라이나에서 나올지. 네. 왜냐하면 이미 동바스 지역을 다 차지했잖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지금 중국도 산통 다 깨지죠. 여기서 네, 인플레이션 세게 나면 산통 다 깨지는 거야. 네. 지금 완전히 골로 가는 거죠. 네. 사실은. 네. 사실 미국이 연맥이려면 중국의 인플레이션 빵빵 터뜨리면 되는데. 그렇죠. 올해 5.5% 성장률을 주장하고 또 공무원에서 나와서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1분기에 4%대, 2분기에 잘 나와야 1%대, 그럼 3, 4분기에 7, 8%를 가정에 두고 그래서 하반기에 드라마틱하게 쏟아부을 거다라는 전략이 하나 있는 반면 하나는 그게 어떻게 5.5가 가능하냐. 4.3으로 내려와야지. 라고 하는 이제 전략이 팽배한 건데, 그 안에 보면 어쨌든 인민은행은 스탠스를 정한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 방어도 엄청 하는 것 같고, 이것도 또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렇게 보면, 중국이 또 오늘 공교롭게 PMI 차이신, 또 통계국 제조업 PMI 다 확장 국면에 들어섰어요. 그렇죠. 네. 심리의 센티는 거기도 이제 너무나 급변등하는 네, 거죠. 40에서 50으로 올라왔고요. 네. 물론 뭐 서비스업이 괄목할 만큼 올라와서 네. 이 통계 이거 맞나? 또 싶을 정도로 항상 하는데. 중국 통계 그런 생각을 네. 많이 그러니까 들게요. 서베이를 10명한테 물어보다 다음 달에 3명한테 물어본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큰 건데요. 네. 어쨌든 지금 바닥을 다지는 중국. 근데 바닥을 다지는 거지 업사이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업사이드를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교롭게 양 국가 간의 교집합은 인플레이션. 근데 한쪽은 정부가 나섰어. 중앙은행을 압박하면서 사우디도 만나고 뭐 정의업체들한테도 압력도 가하고 그렇게 싫어하는 대중관세도 인하하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데 자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화답을 하지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이죠. 네. 하여튼 7월 달에 재미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모르겠어요. 저희 그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잘 쫓아오셨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 얘기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생략된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저희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캐치를 하셨을 것이고 아니면 한두 번 정도 더 보신다면 아주 오늘 굉장히 재미난 내용으로 지금 우리 빈센트님이 얘기해 주셨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셔서 아주 멋지고 우리의 그 생각을 더 깊이 만들어 주시고 넓게 만들어 주신 우리 두물머리의 빈센트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모두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